다음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개념을 정의를 해보면 국가경제는 영어로는 내셔널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어떤 지역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국가경제라고 하고, 지역경제, 리저널 이코노미는 여러 지역이 한 국가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이 여러 국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국가경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한 국가고, 이 지역이 한 국가이고,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서 지역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 생산 요소 이동이 얼마큼 자유롭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지역이, 이 에어리어가 국가로 나눠져 있으면 A, B, C 지역이라고 하면 A, B, C 국가 간의 생산 요소,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이 좀 제약이 있는 데 비해서 A, B, C가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노동과 자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는 재화나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고, 국가 경제에서는 재화나 생산 요소 이동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제도가 다르거나 또는 관세 장벽 같은 명시적인 장애가 있고, 또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언어와 문화 같은 이런 암묵적인 장애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런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이동이 제약이 있고, 특히 노동의 국가 간 이동에는 제약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이동성의 차이가 있고,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 간에는, 또는 산업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국가 간 거래는 지역 간 거래보다 재화의 이동성이 낮다. 캐나다와 미국의 거래액은 캐나다 내 거래액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지금 나눠져 가지고 여기가 미국이고 위에가 캐나다인데, 이 미국과 캐나다를 한 지역으로 보면 생산 요소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캐나다 내의 생산 요소 이동, 재화 이동이 캐나다와 미국 간의 재화 이동보다 약 20배가 더 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된 지역에서 지역별 생산 집중과 규모 경제 효과가 커진다. 그림 8.5를 한번 볼까요? 그림 8.5를 보면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서 지역별 집중도가 어디가 높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중서부의 자동차가 집중되어 있고 66.3%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부에 뭐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에,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영국에, 미국보다는 훨씬 집중도가 더 약하죠. 미국이 훨씬 집중도가 강합니다. 미국과 유럽 15개국, 선진국 15개국의 땅 넓이를 비교하면 그 영토 넓이가, 지역 그 넓이가 미국이나 유럽 15개국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특정 지역에 산업이 집중된 데 비해서 유럽은 좀 더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뭔가는 생산 요소나 재화의 이동성이 자유롭느냐 제약이 있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그 넓이가 비슷하다. 미국에는 자동차 생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에는 자동차 생산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 미국은 스테이트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유럽은 국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세계 경제 통합은 산업의 지역 집중도, 국가별 집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생산 요소나 재화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니까 특정 국가로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지역 집중도, 산업의 국가별, 지역별 집중도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의 이동성과 지역 간 소득의 차이.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요소 이동성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들 간에는 요소 이동의 제약이 약간 있고 지역들 간에는 요소의 이동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국가들 간의 임금 차이가 한 국가 내 지역들 간의 임금 차이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국가 내 지역 간에는 노동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에 국가 간에는 노동 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럽과 미국은 땅 넓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유럽은 여러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이렇게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은 생산 요소나 재화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자유롭고 미국은 훨씬 더 유럽보다는 자유롭죠. 그럼 어디서 이 지역들 간의 국가들 간의 임금 차이가 적겠습니까? 미국이 임금 차이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임금 차이가 유럽에서 더 크다. 왜? 생산 요소 이동이 덜 자유롭기 때문에. 한 지역이 여러 국가로 구분되면 소득 격차가 커진다. 유럽연합 내 국가들 간의 소득 분산도는 미국 내 지역 간 소득 분산도보다 약 2배 정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2배 정도 더 큰 거는 독일이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만약에 캘리포니아 소득이 높다. 그럼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노동이 이동하면서 그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국가 간 요소 이동의 제약이 줄어들수록 국가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또는 국가로 생산 요소가 이동해 가면 두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의 경쟁력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둘째, 지역 간 불균형은 누적적으로 확대가 된다. 자, 무슨 뜻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와 절대 우위. 지역의 경쟁력은 절대 우위에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지역 간에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A, B가 국가라고 생각하면 A, B의 국가 간에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있고 또 때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A 국가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A 국가가 절대적으로 열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교 우위에 의해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A와 B 지역 간에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면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A 지역이 절대 열의에 있고 여기가 절대 우위에 있다. B 지역이 우위에 있다면 이쪽에 노동이나 자본이 A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이기 때문에 A 지역은 위축되고 B 지역은 성장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교 우위로는 노동이 불가한 상태에서 임금 차이에 의해 절대 열의 국가의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지역이 절대적인 열의에 있으면 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게 되겠는 거는 A 지역의 임금이 낮아가지고 절대 열의에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B지역에 수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B지역으로 노동이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이 절대 열에 있는 국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에는 절대 우위 지역으로 노동이 이동해 간다. 그래서 절대 열의 지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교과서에 한국 태백 정선의 탄광 지역이 있는데, 태백이나 정선이 옛날에는 탄광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어서 탄광 산업에서, 그런데 이제 석탄을 안 쓰니까 이 지역이 위축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카지노를 개설하면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산업으로 다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경제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규모 경제에 의해 때문에 불균형이 확대되어 간다. 자, 그림 86을 한번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은 인구가 200만, B지역은 인구가 100만, C지역은 인구가 100만, 그리고 여기가 어떤 뭐 장애, 넘을 수 없는 이동 불가능한 산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데, A지역과 B지역 간에 뭐 고속철도가 나진다든지 고속도로가 나진다든지, 그래서 생산 요소나 재화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두 지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는, A지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규모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재화 생산의 규모 경제가 있는 재화가 있다면, 규모 경제, 이 X제가 있다면, 이 X제의 규모 경제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디가 더 가격이 낮겠어요? 여기에 가격이 낮으니까 이 지역의 임금이 올라가게, 생산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B지역에서 A지역으로 노동이 이동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B지역의 인구는 뭐 90만, 80만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A지역의 인구는 210만, 220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C지역은 생산 요소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터널이 뚫린다거나 하게 되면 이 지역의 인구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 경제와 지역 집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규모 경제 이점이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누적적으로 인구 집중이 확대된다. 아까 200만 원 쪽으로 인구가 이동해 가니까 또 규모 경제가 발생하면서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이 도시가 형성되는, 왜 도시라는 것이 형성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도시 형성의 어떤 원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도시 지역은 점점점 팽창해 가고, 또 수도권 지역은 점점점 팽창해 가고, 지방은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이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아지면 규모 경제가 있고,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돼 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운송비가 낮아지면, 지역 간의 운송비가 낮아지면 지역 집중이 확대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에 하면 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 미국 전 지역에 대해서 철도를 놨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예전에는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흩어져 있던 것이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런 지역 통합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의 지역별 집중도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크다. 그 이유는 뭘까? 왜죠? 유럽은 국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화나 생산 요소 이동이 미국보다는 덜 자유로운 거죠. 미국은 재화나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 집중도, 도시 형성이 훨씬 더 확대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성이 높아진다고 모든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는다. 자, 아까 여기는 200만이고 여기는 100만이에요.
100만일 때 여기가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 100만은 다 없어지고 이쪽으로 인구가 확대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토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을 것이고 또 재화 중에서 규모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재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규모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에는 A 지역으로 가나 B 지역으로 가나 뭐 차이가 없으니까 B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가긴 하지만 모두 이동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나 지역 간 내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남부와 북부를 보면 북부가 훨씬 잘 살고요. 멕시코도 남부와 북부를 보면 북부 지역이 훨씬 잘 살고 한국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득 격차가 커서 수도권의 소득 수준이 지방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은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런 규모 경제로 인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인구를 볼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1949년에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인데 1949년에는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 불과 20% 인구만 살고 있었는데 점점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금은 약 50%, 우리 인구의 약 5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발생했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1949년에는 규모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산업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가 공업화가 되면서 되게 규모 경제가 작동하는 재화들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도시 지역으로 규모 경제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인구들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A 지역과 서울과 예를 들어서 서울과 B 지역, 광주 간에 서울과 광주 간에 KTX가 낮았어요. KTX. 자, KTX가 낮았다는 것은 이동성이 좋아진 거죠. A 지역과 B 지역. 그러면 A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B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 가겠습니까? 이거 광주입니다. 광주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서울 인구가 증가해 가겠습니까? 이 KTX로 인해서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동성이 커지면 서울, 규모 경제가 더 큰 서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역사가 결정한다. History matters.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이 이 특정 산업에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우위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우연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 그 산업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 뜻에서 history matters, 역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특정 산업을 먼저 시작한 국가나 지역에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 경우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IT 기업의 IT 산업의 집적지인데 그럼 실리콘밸리가 IT에 특별하게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IT 산업이 이 정도고 다른 지역 IT 산업도 있었는데 이 정도였다면 이쪽이 산업이 크니까 규모 경제가 작동하고 규모 경제가 작동하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인구가 이동해 오면서 집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나
한국 충무로는 영화산업 집적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꼭 충무로가 영화산업 집적지여야 되느냐? 아니죠. 뭐 다른 지역이 돼도 되는데 우연에 의해서 충무로에 영화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이쪽이 영화의 집적지가 되어갔다.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과 지리적 요인, 기후나 지정학적 위치 같은 지리적 요인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도지방 국가들보다는 온대지방, 전반적으로 온대지방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의 국가들보다는 해안 지역 국가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왜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을까요? 운송비가 낮죠. 해안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교류가 편하고 운송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국가 내에서도 내륙 지역보다는 한 국가 내에서도 해안 지역이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다.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이제 적도 지방인데요. 지금 이 색깔이 진할수록 GDP 밀도가 높아요. GDP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소득 수준이,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까마면 까말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적독지방보다는 이 온대지방이잖아요. 온대지방의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해안 지역의 국가들, 이렇게 해안에 있는 국가들이 더 까맣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더 높다. 여기도 남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안 지역이 더 높고 중국도 보면 해안 지역이 이 내륙 지역보다는 더 높고 미국도 내륙보다는 해안 지역이 높고 자, 그 이유는 운송비, 운송비나 국가 간 교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월드뱅크 보고서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어떤 지리적 요인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국가 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런 지리적 요인보다는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냐 사회주의 경제체제냐 하는 이 시스템이 소득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8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